담비의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책은 알베르 까뮈의 장편소설 이방인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1913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광산 노무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듬해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게 되고 까뮈는 홀어머니와 빈민굴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훗날 까뮈는 이 시기의 생활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유를 배웠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이방인 장편 소설은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현실에서 오는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메르쇠는 여러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어머니의 죽음이나 애인과의 사랑에서도 별다른 의식을 못하고 죽기 직전에서야 의식이 깨어나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이 작품의 절정이면서 비극적인 측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메르소는 인간의 기본적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 장편 소설 하나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대라는 나이에서부터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결국 1957년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이자 스터디셀러로서 판매량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어를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전 세계 판매량이 수천만 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방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디오북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제은의 알베르 까뮈 제1부.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양로원에서 전보가 왔다. 어머니의 사망을 애도함. 장례식 내일.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양로원이 있는 마랑고는 알제리시에서 80km나 떨어져 있다. 오후 2시 버스로 가면 어둡기 전에 닿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하고 내일 저녁이면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신청했다. 사장은 그런 사정인데도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했으나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곧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 후회되었다. 어차피 변명 같은 건 하지 않는 건데 그랬다. 이치를 따지자면 그가 조이라도 표하는 게 당연하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뭔가 얘기가 있을 게다. 지금으로서는 나 자신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모든 것이 엄연한 사실로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무더운 날씨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셀레스테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모두들 내게 조의를 표했다.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분이 바로 어머니신데. 식당을 나올 때 종업원들이 문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나는 좀 바빴다. 왜냐하면 도중에서야 겨우 생각이 났지만 임마누엘에게 들러 넥타이와 상장을 빌어야 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아저씨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버스 시간에 되어 가려고 뛰었다. 차 안에서 잠에 골아떨어진 것은 그렇게 서둘러 대고 뛰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버스의 덜컹거림, 가솔린 냄새와 도로 위로 반사되는 햇살, 이런 모든 것들 때문이었다. 나는 버스에서 거의 내내 잤다. 눈을 떴을 때는 어떤 군인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는 내게 웃어 보이며 어디 먼 데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으므로 그렇다고 대꾸했다. 양로원까지는 마을에서 내려 2km를 더 걸어야 했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나는 곧바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나 수인은 먼저 원장부터 만나야 한다고 했다. 원장은 바쁜 모양인지 꽤 오래도록 나를 기다리게 했다. 그동안 수인은 내게 계속 말을 시켰다. 드디어 원장을 만났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체구가 작달막한 늙은이는 레종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레종 도네르 훈장은 프랑스의 최고 훈장으로 군사상, 문화상의 공로자에게 주는 훈장이었다. 그는 맑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떻게 손을 빼야 할지 거북스러울 만큼 오랫동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서류철을 뒤적이며 그가 말했다. 메르소 부인이 이곳에 오신 지 3년이 됐군요. 의지할 때라곤 당신뿐이었지요. 왠지 그가 나무라는 것 같아 나는 내 사정 얘기를 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변명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 어머님의 서류를 보았지요. 부양할 형편이 못 되더군요. 어머님은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했지만 당신 수입으로는 좀... 하긴 어머님은 여기 계신 것이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내가 대꾸했다. 원장이 이렇게 덧붙였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곳에는 동년배의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들과 함께 지난날의 추억을 얘기할 수도 있었고, 아무래도 당신은 젊으니까 함께 사셨더라면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의 말이 옳았다. 집에 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었다. 처음 양로원에 왔을 때는 가끔 눈물도 흘렸으나 그것은 일종의 습관에 지나지 않았다. 만일 몇 달 후 양로원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때도 역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처음에 내가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 밖에도 그런 일로 일요일을 허비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표를 사가지고
무려 2시간씩이나 버스를 타는 일이 귀찮기도 했다. 원장은 얘기를 계속했으나 나는 듣고 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어머님을 뵙고 싶겠지요? 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은 앞장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계단에서 그가 말했다. 유해는 시체 안치소인 작은 빈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거든요. 원내에서 누가 세상을 떠나면 모두들 2, 3일 동안은 신경이 예민해지지요. 그래서 매우 난처한 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우리는 안뜰을 가로질러 갔다. 노인들이 몇 명씩 짝이 되어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모두들 입을 다물었으나 등 뒤에서 다시 앵무새들이 동시에 제잘거리는 것처럼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작은 한 건물 앞에서 원장과 헤어졌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아침 10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머님은 장례를 종교의식대로 해주었으면 하고 평소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군요.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쳐 놓았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으나 특정한 종교를 믿은 일도 없었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회칠을 한 방 안은 밝았다. 천장에는 그림 유리창이 나 있고 의자와 X자 모양의 받침대가 보였다. 2개의 받침대가 방 한복판에서 관을 떠받치고 있었다. 번쩍거리는 호도 기름을 칠한 관 위로 을에 그렇듯 대충 박아둔 나사못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고 짙은 색깔의 머리 수건을 쓴 아랍인 간호원이 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 수위가 내 뒤로 들어왔다. 그는 다소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관은 했지만 보시고 싶으시다면 뚜껑을 열어드리지요. 관 앞으로 다가가려는 그를 나는 가로막았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몹시 어색해지고 말았다. 잠시 후 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얼른 대꾸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베베 꼬며 나를 외면하고 말했다. 이해할 것 같군요. 그는 맑고 푸른 눈에 다소 붉은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내게 의자를 권하고는 그 자신도 내게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았다. 간호원이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그러자 수희가 내게 말했다. 저 사람도 종기가 나서 저 지경이지요.
나는 영문을 몰라 간호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머리에서부터 붕대가 감겨 눈밑과 코 언저리까지 붕대로 쌓여 있었다. 얼굴이 온통 흰 붕대로 쌓여 있었다. 그녀가 나가자 수위가 다시 말했다. 혼자 있고 싶으실 테지요?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나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러자 나는 그가 내 등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이 몹시 신경 쓰였다.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말벌 2마리가 그림 유리창에 부딪혀 윙윙 거렸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수위를 돌아다보지 않고 물었다. 이곳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5년 되었지요.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대꾸했다. 그러더니 곧 수다스럽게 짓거리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그에게 당신은 평생을 마랑고 양로원의 수위로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게 틀림없으리라. 자기는 올해 64살의 파리 태생이라고 했다. 그럼 이 고장뿐이 아니시군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문득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 어머니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산이 없는 이 고장과 같은 평야지대에서는 특히 날씨가 무더울 때는 매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그때 파리에서의 생활을 좀처럼 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파리에서라면 시체를 사나흘씩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한시 앞이 연구차를 달리듯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런 이야기는 점잖은 분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노인은 얼굴을 붉히며 내게 사과를 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 내가 말했다. 나로서는 수위의 이야기가 그럴싸하고 재미있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시체 안치소 안에서 그는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은 일할 수 있으므로 자원에서 수위가 되었노라고 했다. 그럼 당신도 양로원에 적을 두고 있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대답했다.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니 그이들이니 또 이따금은 늙은이들이니 하는 그의 모습은 꽤 강한 인상을 주었다. 양로원에는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그의 입장은 그들과는 달랐다. 그는 수위였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호원이 들어오자 갑자기 저녁 어스름이 찾아들었다. 밤의 어둠이 곧 그림 유리창 위를 두텁게 덮었다. 수위가 스위치를 올리자 갑자기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식당에 가 식사나 하자고 수위가 권했다. 나는 시장길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렇다면 밀크 커피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밀크 커피를 매우 좋아했으므로 그러라고 했다. 밖으로 나간 그는 잠시 후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밀크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어머니 유해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은지 어떤지를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필요는 없었다. 수희에게 한 대 권하고 나도 함께 피웠다. 어머님 친구분들이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그게 관습이지요. 블랙커피와 의자를 가져와야겠군요. 수희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전등을 하나 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얀 벽 위에 반사되는 불빛에 눈이 부셔 피곤했다. 수희는 전기 배선 자체가 다 켜든지 아니면 모두 꺼버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가져다 줄지어 놓았다. 그리곤 한 의자 위에 커피폿 하나의 찻잔을 쌓아 놓았다. 그러더니 어머니 유해 건너편으로 가 나와 마주 앉았다. 간호원은 등을 돌리고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팔꿈치의 움직임으로 보아 뜨개질이라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방 안은 따뜻했으며 커피를 마신 덕분에 몸도 훈훈해 왔다. 열어놓은 문으로 밤 공기와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아마도 내가 깜빡 졸았던 모양이다. 뭔가 가볍게 스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잠에서 막 깨어난 탓으로 방 안의 휘황한 불빛이 더욱 눈부셨다.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모든 사물의 모서리와 모든 굴곡들 하나하나가 눈이 아플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때 어머니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한 10명 정도 되는 듯 했다. 그들은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눈부신 불빛 속으로 들어와서는 의자 하나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았다. 나는 자세히 그들을 살펴보았다. 얼굴이며 옷차림, 그 밖의 세세한 구석까지 자세히 눈여겨보았다. 사람을 그렇게 뜯어보긴 처음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 역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라도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다. 허리를 앞치마끈으로 졸라매어 배가 더욱 튀어나와 보였다. 이제까지 나는 그때처럼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신경 써서 본 일이 없다. 반대로 남자들은 대개가 빼빼 마르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몹시 놀란 것은 그들의 얼굴 모습이었다. 눈은 보이지 않고 다만 주름살 속으로 희미한 빛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이가 빠져서 입술이 입 속으로 말려 들어간 얼굴들을 하고 고개를 기울여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인사를 건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 경련을 일으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모르긴 해도 인사를 하는 것이었으리라. 이윽고 그들은 수위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거기 그렇게 앉아 있다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둘째 줄에 앉은 그녀는 앞에 앉아있는 그의 친구에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았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에게는 그녀의 흐느낌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모두 맥 빠진 침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관이나 자기 지팡이 아니면 다른 아무 것에 멀거니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만 못 박혀 있었다. 흐느낌은 여전했다. 나는 그녀를 알지 못했으므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러자 웃음소리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그 노인에게 그런 말을 할 용기는 없었다. 수희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고 무슨 말인가를 하였다.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젓고 울음 섞인 말을 띄엄띄엄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다. 수희가 내 곁으로 왔다.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그가 나를 외면한 채 말했다. 어머님과 각별히 친했던 분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죽어서 외톨박이가 된 것이 슬프다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차츰 그녀의 흐느낌과 한숨도 가라앉았다. 그래도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마침내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으나 피곤한 데다 허리가 결리기 시작했다. 마주하고 있기가 힘든 모두의 침묵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으나 무슨 소린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어떤 노인이 볼 안쪽을 쭉쭉 빨 때 나는 소리였다. 그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므로 그런 이상야릇한 소리가 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들 앞에 놓여진 시체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수희가 우리 모두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갔다. 내가 잠깐 눈을 떴을 때 노인들은 서로 기댄 채 모두 잠들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등 위에 턱을 괴고 앉아 내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허리가 너무 결려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얼마 후 한 노인이 깨어나 심한 기침을 했다. 그는 바둑판 무늬의 커다란 손수건에 가래침을 뱉었다. 그는 침을 뱉는다기보다 차라리 잡아 뽑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깨어났다. 수희가 모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모두들 일어섰다. 고통스러운 밤샘으로 그들의 얼굴은 회색빛이었다. 밤을 나가며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한 번씩 잡았다. 나는 놀랐다.
지난 하룻밤의 침묵이 우리에게 더욱 친밀감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지쳤다. 수희가 자기 방으로 데려다 주어 간단히 세수를 할 수 있었다. 나는 밀크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다. 맛이 기가 막혔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벌써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다. 태양은 바다와 마랑고 사이에 펼쳐진 언덕 위에 높이 걸린 채 하늘은 온통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언덕을 넘어오는 바람에 바다의 짠 소금내가 실려왔다. 아름다운 하루가 막 열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본 기억이 없는 나는 어머니 일만 아니라면 얼마나 산책하기에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안뜰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기다렸다. 흙냄새가 상쾌했다. 조른기가 다 가셨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아마 지금쯤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 시간이 가장 괴로웠다. 나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나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렸다. 창문 밖으로 소란스럽게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해는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볕이 발등을 내리쬐었다. 수희가 뜰을 가로질러 다가오더니 원장이 나를 찾는다고 말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나는 그가 내미는 몇 통인가의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는 줄무늬가 있는 바지에 검은색 웃도리를 입고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든 채 그가 말했다. 방금 장의사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관을 덮기 전에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원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전화에다 대고 말했다. 비자크 인부들한테 일을 시작하라고 이르게.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짧은 다리를 포개었다. 우리 두 사람 말고도 담당 간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로원 수용자들은 밤샘은 허락되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건 인정 문제지요. 원장이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이번만은 특별히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던 토마 페레에게 장지까지 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었다. 원장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 좀 유치한 감정이지요. 두 분은 언제나 함께 계셨답니다. 이곳에서는 두 분을 놀리느라 페레에게 당신 약혼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데 대해서 두 분은 흐뭇해했어요. 사실 메르소 부인의 죽음이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참석은 허락했으나 의사의 지시도 있고 해서 밤샘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원장이나 나나 말이 없었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마랑고의 주임 신부님께서 벌써 오시는군요. 빠르신데요.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마을에 있는 성당까지 가려면 적어도 45분은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원장실을 나왔다.
빈소가 마련된 건물 앞에 신부와 복사, 소년 2명이 있었다. 한 소년은 향로를 2손으로 받쳐들고 있고 신부는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그 소년 쪽으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신부는 몸을 일으켰다. 내 아들아, 신부가 내게 말했다. 그는 뭔가 몇 마디 더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관에 나사못이 꽉 박혔다. 4명의 인부가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밖에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신부의 기도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인부들이 커다란 천을 관 앞으로 가지고 갔다. 신부를 뒤따라 나가는 복사들의 뒤이어 원장과 나도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메르소 씨입니다.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담당 간호원이란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뼈가 튀어나온 길쭉한 얼굴을 약간 숙여 무표정하게 인사를 했다. 모두 유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줄로 늘어섰다가 인부들 뒤를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연구차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길쭉한 모양의 니시치를 해 번쩍거리는 게 얼핏 필통을 연상케 했다. 연구차 앞에는 십장이 서 있었다. 작달막한 키에 옷차림이 우스꽝스러웠다. 그 옆에 행색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임을 얼른 알 수 있었다. 그는 챙이 넓고 끝이 둥근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연구차가 지나갈 때는 그것을 벗었다. 게다가 바지는 구두 위로 쭈글쭈글 늘어져 있고 셔츠의 커다란 흰 컬러에 비해서 검은 넥타이는 너무나 가늘었다. 코 밑에는 검은 사마귀가 있고 그 아래로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수치 없는 백발 사이로 이상하게 귓바퀴가 일그러진 귀가 내보였다. 잿빛 얼굴에 피처럼 붉은 귀가 더욱더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십장이 일일이 자리를 정해 주었다. 신부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이 연구차, 그 주위에 4명의 인부, 그 뒤로 원장, 나, 그리고 담당 간호원과 페레시가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서 따르게 되었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 퍼지고 있었다. 그것이 땅 위로 쏟아져서 더위는 갑자기 더 심해졌다. 출발에 앞서 꽤 오래 기다렸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검은 상복을 입어서 더 더웠다. 노인은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을 눈치챈 원장이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다. 어머니와 그는 저녁이면 가끔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까지 산책을 하곤 한 모양이었다. 나는 주위의 들판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맞닿은 언덕까지 쭉 펼쳐진 편백나무의 가로수길, 검붉고 푸릇푸릇한 대지, 그림 같은 집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풍경을 보며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 마을에서의 황혼 무렵은 막연히 서글픈 휴식 시간과도 같았을 것이다.
쏟아져 내리는 햇살은 어른거리는 풍경을 위협하고 비인간적으로 쇠퇴시키고 있었다. 모두들 걷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페레시가 절름발이임을 알았다. 연구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노인은 뒤처지기 시작했다. 연구차 옆을 따라가던 인부 하나도 뒤처져서 이젠 나와 함께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그처럼 빨리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느새 들에서는 풀잎의 속삭임과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뺨을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모자 대신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내 옆에서 걷고 있던 인부가 무슨 말을 걸어왔으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젖히고 왼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셨지요? 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대꾸했다.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신가요? 그가 다시 물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실제로 어머니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 인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시가 50m쯤 떨어져서 손에 벗어든 펠트 모자로 부채질을 하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불필요한 몸짓은 전혀 하지 않고 점잖게 걸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으나 그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행렬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햇빛을 머금은 눈부신 들판뿐이었다. 내리쬐이는 햇볕은 정말 지독했다. 한순간 우리는 최근에 새로 보수를 한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리쬐이는 햇빛에 아스팔트가 녹아 발을 디딜 때마다 끈적끈적 자국이 남았다. 연구차 위로 드러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검은 진흙 속에 넣어 이겨놓은 것처럼 보였다. 푸르고 흰 하늘의 단조로운 색깔과 녹아서 찐득거리는 아스팔트의 검은색, 그리고 거무틱틱한 상복과 오칠한 연구차의 검은 빛들 틈에서 나는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다. 햇볕과 연구차에 붙은 가죽과 말똥 냄새, 오칠 냄새, 향 냄새, 밤샘의 피로, 이 모든 것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처럼 숨막히는 공기 속으로 페레 노인이 까마득하게 보였다가는 다시 사라졌다. 이리저리 찾아보았더니 길을 벗어나 밭을 가로질러 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야 나는 길이 굽어 있는 것을 알았다. 붉은 지리에 익숙한 페레는 지름길로 해서 우리를 뒤따라오려는 것이었다. 길이 굽어진 곳에서 그는 다시 우리와 어울렸다. 그러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다. 또다시 밭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런 일이 몇 차례 되풀이 되었다. 나는 관자놀이의 핏줄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일은 아주 순조롭고 신속하게 또 자연스레 진행되어 나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을 입구에서 담당 간호원이
내게 들려준 말이다. 그녀는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거름이 내리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걸으면 땀을 많이 흘려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오한이 난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별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외에도 그날 있었던 몇몇 광경들은 아직 기억에 남아있다. 이를테면 마을 어귀에서 페레가 마지막으로 우리와 합류했을 때 그의 얼굴은 슬픔과 흥분으로 뒤범벅되어 울고 있었다. 눈물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흘러내리지 못하고 주름 투성이의 얼굴에 그대로 모여서 마치 그의 얼굴은 니스칠을 한 것처럼 번득였다. 그 밖에 또 성당과 거리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무덤 위에 피어있던 제라늄 꽃, 페레 영감의 기절, 그는 마침내 부서져 버린 자동인형 같았다. 어머니의 관 위로 뿌려지던 황토, 그 사이사이에 섞여있던 하얀 나무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어느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일, 끊임없이 웅웅거리던 엔진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말끔한 알제리 시가로 들어갔을 때의 강렬한 반가움. 그때 나는 이제야 잘 수 있겠구나. 12시간 내내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